오늘은 제가 겪었던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었던 저는 누구나 그렇듯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지만 두 분 모두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소개팅으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진짜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아내를 정말 소중히 할 거예요. 저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좋겠네요. 약 2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경기도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제게 선물해 주셨어요. 서울과 거리는 있었지만 지하철역에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고 덕분에 신혼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딸, 이 집이 너희 두 사람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희 꼭 행복하게 살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결혼 자금은 부족함이 없었고 남편은 각종 가구 및 가전제품들을 준비하면서 함께 결혼을 완성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처음엔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네. 고맙다 정말로. 당연한 소리지만 예단은 받지 않을게. 어머님, 저야말로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때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좋은 아내이자 최고의 며느리가 되겠다고요. 남편도 연애할 때처럼 다정했고 시어머니 역시 처음엔 저를 마치 딸처럼 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평생 너만 사랑할게. 세아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나도 네가 친딸 같아.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이 마냥 진심이라고 믿었거든요. 결혼식 날도 정말 행복했어요. 하객들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진짜 이런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눈 깜짝할 새 신혼의 달콤함이 지나가자 점점 다른 얼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결혼 생활도 말이에요. 결혼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주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세아가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 좀 가자. 내가 너한테 옷도 좀 사주고 싶고. 네, 어머니 좋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챙겨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매주 반복될 의무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래도 결혼 후의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귀찮은 일도 있었지만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주말마다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연락은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백화점 갈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처음에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챙겨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마치 제가 어머님의 전담 외출 도우미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매주 백화점이나 맛집 공원으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사주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머님 것만 고르시고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맛집에 가서도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것만 주문하시고 제가 고른 메뉴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셨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와 만나는 건 좋은데 매주는 좀 부담스러워. 나도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가 있잖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잘해줘. 그리고 그게 뭐 힘든 일이야? 그때부터 남편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에게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못 해드린 효도를 이제부터라도 네가 대신 해줘. 원래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야?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참고 따라다녔습니다. 별다른 이유랄 건 없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는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백화점에서 몇 시간씩 쇼핑을 하시고 식사 후에는 카페에서 또 몇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 벌써 피곤해? 나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멀쩡한데. 라고 하며 저를 이해해 주시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압박했어요. 그냥 잘 좀 해드려. 그게 뭐 힘드냐? 원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정작 남편 자신은 어머니를 챙기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조금이라도 친정어머니를 챙기려고 하면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정어머니께 일본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저축한 돈으로 효도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하자마자 우리 엄마도 보내줘야지. 장모님만 가시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 라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 우리가 부부인데 왜 따져? 같이 하는 거지. 자신은 그런 돈을 모으지도 않으면서 제가 오랜 시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모든 걸 똑같이 하자는 그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용돈도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50만 원씩만 드린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돈도 제가 대신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이번 달은 내가 좀 빠듯해서 일단 네가 먼저 드리고 나중에 줄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달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었죠. 이때부터 저는 남편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 보여줬던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혼 후에 남편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편한 자리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우리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원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 완전히 갇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리 나와봐. 밥 먹자. 제가 방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가끔 들리는 건 게임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뿐이었죠. 주말이면 함께 식사조차 어려웠고 저는 혼자 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려야 했어요. 밥 다 식었는데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 문 밖에서 말해도 들리는 건 한숨 소리뿐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잠깐만. 그 잠깐만이 한두 시간씩 이어졌어요. 결국 저는 혼자 식사를 하고 남편 몫은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일이 반복됐죠. 가끔 친정엄마가 반찬을 해오시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남편은 장모님이 오시는 게 불편하다며 노골적으로 눈치를 줬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자주 오셔도 되나?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반찬 만들어 가져다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그래도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만의 시간이라뇨. 정작 본인은 게임방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한 번은 거실에 친정엄마가 계시는 게 싫다며 방에서 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앞에서 혼자 먹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친정어머니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딸 괜찮지? 별일 없는 거 맞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은 실생활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 관리비를 3개월째 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관리비 왜 안 냈어?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는데. 아, 깜빡했네. 자동이체 통장을 바꿨는데 수정 안 했나 봐.
평소 책임감이 강하다고 자랑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무책임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명절 준비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 차례상 준비 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런 건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연애할 때는 힘든 일은 뭐가 됐든 같이 해보자며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된 때였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문자가 온 걸 대신 확인해달라고 해서 본 건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카드 사용 내역. 그것도 대부분 게임 결제와 정체불명의 항목들이었어요. 우리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그거 지난달에 게임 아이템 좀 샀는데. 게임 아이템이 이렇게 비싸? 그게 뭔데 300만 원씩이나 해? 남편은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의심이 든 저는 남편이 없을 때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남편은 단순한 게임 중독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는 BJ, 그것도 전부 20대 여성이 진행하는 방송에 거액의 후원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결제 내역을 자세히 보니 그중 한 명의 BJ에게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후원하고 있었죠. 그 외에도 여러 방송에 자잘한 돈을 쓰고 있었고요. 이게 뭐야? 이 돈들이 다 뭐야? 남편을 추궁했을 때 그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팬으로서 후원하는 거야. 내가 특별히 부정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팬으로서 후원? 이게 팬이야? 이런 방송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너도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고 굿즈 사잖아. 그거랑 뭐가 달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가수의 콘서트 티켓 10만 원 사는 거랑 젊은 20대 여자들 방송에 100만 원씩 후원하는 걸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인 바람이야. 나는 이런 걸 용서할 수 없어. 바람이 아니라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방송 보는 거잖아. 그날 우리는 결혼 후 가장 심하게 싸웠어요. 남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저를 탓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는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연애할 때 보여줬던 모든 모습이 가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방송의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펑펑 쓰던 남편의 이중 생활이 밝혀진 후 저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차마 저에게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 행동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 정도는 다른 남자들도 다 하는 거야. 내가 만나서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팬심으로 후원한 것뿐이지. 다른 남자들이 다 한다고 해서 당신도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예민한 반응이야?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진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여전히 저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카드값 300만 원을 내느라 정작 생활비는 제대로 못 내면서 말이에요. 이번 달 생활비 좀 먼저 내줄 수 있어? 나중에 줄게. 당신이 여자들 후원에 쓴 돈으로 우리 생활비 몇 달치는 나오겠는데? 그건 내 용돈에서 쓴 거야. 생활비랑은 다른 이야기지. 애초에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생활비를 저에게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제게 돈을 요구해왔어요. 시누이의 생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면 너희 신우 생일인데 너가 현금으로 좀 줘야 하지 않겠니? 50만 원 정도? 신우의 생일이랍시고 5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게 돈을 요구하긴 했었는데 매번 금액이 올라가고 있었죠. 어머님, 요즘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서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벌이가 좋다면서? 제가 거절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죠. 자기 엄마의 하소연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필요하니까 말을 했겠지. 그냥 좀 줘. 가족인데 뭘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 내가 째째하게 군다고? 매번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돈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다른 집도 다 그래. 너만 유독 인색하게 구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은 인터넷 방송에 월 300만 원씩 쓰면서 50만 원 생일 선물도 저한테 떠넘기고 그걸 인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던 중에 고깃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야, 지금 내 친구들이랑 고기 먹고 있는데 잠깐만 나와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뭔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급하게 나갔는데 이미 친구분들과 식사를 거의 다 끝내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계산서를 저에게 건네시는 거예요. 자, 여기 계산 좀 해줘. 내가 지갑을 깜빡했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리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갑자기 부르더니 계산을 하라는 거였죠. 어머님 친구분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돈을 가져왔을 텐데요. 아이고, 그럼 어떡해.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현금이 없어서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서를 그 테이블에 그대로 올려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너 진짜 미쳤어?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놔두고 와?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야. 미리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부르더니 계산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한테도 큰 실망을 하고 이 사람들과 인연을 정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고 저를 집으로 따로 부르시더니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딸도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야. 애가 어찌나 눈이 높은지 사위 될 사람이 누군지 너도 들었지? 네,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쪽 부모님도 대학 교수고 집안이 정말 좋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신혼집을 해가야 할 것 같아. 이때까지만 해도 대체 저를 불러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신우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사던지 말던지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디에 집을 사면 좋을지 부동산에 대해 물어보려나 싶었죠. 너가 친정에 이야기해서 돈을 좀 마련해 올 수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네? 제가요?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오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너가 우리 아들보다 조건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집도 해준 거지. 이번에는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집을 해가야 하는데 너가 좀 보탰으면 좋겠어. 되도 않는 소리에 잠시 어안이 벙벙해져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돈을 가져오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안색이 싹 변하며 겨우 그것도 못해오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는 시댁이래 그 정도 성의도 못 보여주니? 너희 친정이 돈이라도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기분 나쁨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애초에 이런 부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은 돈을 못 가져올 거면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바쁜 며느리를 불러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기 딸 시집 가는데 집 살 돈을 가져오라니요. 저희 부모님이 만에 하나 돈이 정말 많다고 해도 그런 소리를 꺼내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놀랍게도 남편의 인감도 이미 찍혀 있었고 서류는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야, 이제 그만하자. 가만 보니까 너도 우리 집안이랑 안 맞는 것 같고. 마치 이 서류에 네가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 시어머니는 제가 울면서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가 우리 아들 못 살게 굴고 있잖아. 너희들 이혼하고 각자 살자.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여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필요 이상으로 지치게 만든 지금 그 도장은 제게 해방의 도장이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찍을게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인감을 가져와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나 봐요.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너 정말 찍을 거야? 네, 바로 찍었어요. 이제 됐죠? 그때 남편이 게임방에서 소리를 듣고 기어 나왔어요. 제 도장까지 찍혀있는 완성된 이혼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 진짜 도장 찍었어? 그래, 찍었어. 이제 우리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야, 잠깐만.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당황하는 남편이 우스웠어요. 정작 이혼 서류에 본인 도장을 먼저 찍은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잖아요. 저는 그날부터 바로 부동산에 달려가서 집을 전세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소중한 집이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했던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새 출발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 너한테 전화할 자격이 없는 건 알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이미 남남이 된 사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끊고 싶었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얼마 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았잖아. 정밀검사 받으라고 해서 얼마 전에 받았는데 간암이래.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이라도 암이라는 진단은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이야? 응, 의사가 이기래. 빨리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아마 제가 동정하고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우리 이혼하는 거 말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아무래도 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역시나였어요. 병을 핑계로 저를 다시 붙잡으려는 거였죠. 아프다고 해서 당신이 나한테 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회복하길 바랄게. 그래도 얼마 전까진 우리가 부부였는데. 그래, 부부였지. 이미 지난 과거형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병이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했어요. 며칠 후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퇴근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울면서 애원하시는 거였어요. 며느리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니? 어머님, 저희는 이미 이혼했어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고요. 용돈도 안 줘도 돼.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그냥 아들 곁에만 있어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 서류를 들고 오셔서 그만하자고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혼하자고 하신 건 어머님이세요. 저는 어머님 말씀에 따른 것뿐이고요. 그건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 정말로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었어. 그냥 화가 나서 이혼 서류를 가져오셨다고요? 남편 도장까지 받아서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계속 울면서 애원만 하셨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받은 상처와 실망은 그 이상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저에게 하신 일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다 잘할게. 아들도 달라질 거야. 몇 년간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회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계속 매달리셨어요. 정말 창피했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나 수술 날짜 잡혔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잘 됐네. 수술 잘 받아?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그냥 가끔 연락해서 안부만 물어봐 줄 수 없을까? 그것도 안 돼. 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우리가 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모르잖아. 정말 안타까웠어요. 남편의 병도 시어머니의 애원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는 날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병원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새 직장을 위한 면접 준비를 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시어머니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제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했어. 많이 힘들어해. 그래도 네가 보고 싶다고 하지는 않더라. 마지막에 남편이 제 생각을 한다는 말을 덧붙이셨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남편의 질병은 안타까웠지만 그것이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했어요. 저 역시 제 인생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거든요. 이혼이란 많은 걸 무너뜨리지만 때로는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남편의 질병이나 시댁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그렇게 저는 저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셨던 그 소중한 신혼집은 전세를 주고 나왔어요.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친정에 돌아왔을 때는 조금 어색했어요. 결혼해서 나간 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괜찮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 어머니께서 매일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이니까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편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매일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출근할 때도 퇴근해서 집에 올 때도요.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회사 생활은 계속되고 있어요. 동료들도 처음에는 괜찮냐고 걱정해줬지만 제가 오히려 더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놀라워했어요. 너 정말 이혼한 게 맞아?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응, 진짜 좋아. 이혼이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매주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게임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남편 소식은 가끔 들려와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연락을 시도하셨습니다. 딸 또 전화 왔어. 그 사람 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제 전화를 대신 받아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딸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해버리셨죠.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든든했어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남편이 아직도 인터넷 방송에 돈을 쓰고 있다고 해요. 수술 후에 병치료를 받으면서도 말이에요. 정말 중독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요즘은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결혼 생활했을 때는 시어머니 때문에 주말 약속을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야, 너 진짜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답답해 보였는데. 맞아. 지금이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보니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결혼했을 때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했거든요. 지금은 퇴근 후에 요가도 배우고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상담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 자신을 잃어버려요. 다시 찾은 게 축하할 일이죠.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아무리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요. 일방적인 희생과 참음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였습니다. 결혼이 꼭 인생의 완성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사회에서는 여자는 결혼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가끔 혹시 후회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싶을 정도예요. 너도 나이가 있는데 재혼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재혼에 대한 압박감이 전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고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저 자신으로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것도 즐겁고 퇴근 후에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간혹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족 얘기를 할 때요.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외로움보다 매일 겪어야 했던 스트레스와 상처가 훨씬 컸어요. 진심으로 벗어나고자 할 때 결국 끝이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서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혼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감정들을 털어놓기 위해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 다들 잘 들어주시고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학생 때부터 그다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고 고3이 되어서야 이래도 되나 싶어 겨우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당연히 수능은 완전 말아먹었고 재수 끝에 대학에 뒤늦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대학에서 매일같이 저랑 붙어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저희 두 사람이 한 세트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던 단짝이었어요. 대학 당시에는 정말 사귀지는 않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었는데 대학 졸업할 당시에 제가 먼저 괜찮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주변 지인들도 정말 진심으로 다들 축하해 주셨고 저는 큰 산을 하나 넘게 되어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던 다른 사람들은 다들 원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가장 친했던 단짝이었던 그 친구만큼은 취업이 잘 풀리지 않아 처음 들어보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축하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친구들 중에 본인만 너무 작은 회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아쉬워하는 친구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각자 회사에 취직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매일 붙어 다니던 이 친구와 저도 연락이 점점 뜸해지게 되었죠.
저도 새로 다니게 된 회사에서 적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반년간 전화는커녕 카톡도 거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잘 지내냐고 물어봐도 그냥 그렇다며 단답으로 답장이 오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는구나 싶었는데 어느 주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좀 만나자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자고 하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바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죠. 평소처럼 만나 농담도 하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까지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야, 근데 너 그동안 왜 내 연락도 무시하고 먼저 연락도 없이 살았냐? 결국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한참을 고민하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대학 시절 내내 너를 좋아했거든. 나도 너랑 비슷한 대기업 들어가면 고백하려고 했어. 근데 형편없는 곳에 겨우 합격하고 나니까 창피해서 앞에 나타나질 못하겠더라. 이걸 고백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뭔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친구가 싫지 않았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부담 없이 편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서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후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다니는 직장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사람의 급이 나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저희는 1년 조금 넘게 사귀었을 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간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호강시켜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람의 의지가 대단하게 느껴져서 승낙을 하고 말았죠. 이 남자를 몇 년간 쭉 지켜본 결과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편이었고 이런 남자라면 나를 평생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기업에 다니는 저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엔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사실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가 더 벌고 덜 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누구든 하나라도 더 벌어서 결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었고 실제 결혼은 너무 달랐습니다. 가장 처음 제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된 건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무엇보다 시집살이가 처음부터 가장 큰 스트레스였는데 시아버지는 별다를 게 없는 분이셨지만 시어머니는 저랑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저희가 시댁에 볼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저를 내려 깎으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서 저는 매일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 바로 전날이었고 역시 밤늦게 일을 하다가 10시가 되어 겨우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밤늦게 신우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 오더라고요. 아, 언니, 지금 퇴근길이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고 있죠? 하나 부탁이 있는데 엄마가 예전부터 며느리한테 아침 생일상 받고 싶어 하셨거든요. 특별하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미역국이랑 잡채 갈비찜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엄마가 생과일 케이크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는 준비해서 올 수 있죠? 네? 제가 지금 방금 퇴근했는데 몇 시까지 가면 되나요? 엄마는 항상 아침을 8시에 드시거든요. 그럼 나 언니만 믿고 있을게요. 제가 야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걸 뻔히 알면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어머님 생신상을 차리라는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였는데 미역국이야 그렇다 쳐도 갈비찜에 잡채는 그 시간에 어딜 가서 재료를 사고 준비를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부랴부랴 불 켜져 있는 빵집에 들러 생과일 케이크를 하나 사긴 했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열이 너무 받아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내일 아침 8시까지 나보고 어머님 생신상 차리라는데 이게 맞는 거야? 나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우리 엄마 생일인데 이 정도는 당신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미리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넘어가면 우리 엄마가 엄청 서운해하실 거야.
잠을 조금 줄이더라도 지금 빨리 마트 가서 재료 사고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의 속 터지는 말에 저는 넋을 잃었고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장을 보고 갈비찜에 잡채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날 점심을 제가 대접하기로 하고 조금 비싼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해 다음날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 이벤트도 하고 나니 제 걱정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생일상 준비도 직접 못하고 선물도 미리 준비 못했어요. 이번만 용돈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너가 대기업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이 최고다 이런 거냐? 어찌됐건 며느리가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지. 이 와중에 같이 밥 먹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 마음뿐이라니까. 진짜 이게 돈 쓰고도 욕먹는 상황이구나 싶었어요. 방금 전까지 분위기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제가 준비한 용돈 봉투를 꺼내자마자 어머님 말씀에 칼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바쁜 와중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용돈에 사전에 준비한 편지까지 봉투에 넣어서 드렸는데 어머님이 생일상 때문에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어찌저찌 식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예전부터 이상한 버릇이 있는 것 같아. 모든 상황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 당신 생각에도 그런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번에는 너무 갑작스럽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잖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아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것 같잖아. 어른들 보기에 어떻겠어? 난 오늘 당신한테 좀 실망이야. 기가 막히는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황당했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작 남편 본인은 어머님한테 아무런 선물이나 용돈도 챙겨주지 않았거든요. 요즘 자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내년에 챙겨드리겠다는 말뿐이었고 식사비 계산이나 용돈의 케이크까지 전부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더 황당했고 억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때문에 서운했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았고 신우는 어머님 댁으로 출근을 하듯이 거의 친정에 붙어 살았을 때였어요. 그때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 주말마다 시댁으로 건너오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놀러와. 왜는 무슨 왜야? 같이 밥이나 좀 먹자는 거지. 요즘 딸기철이니까 올 때 딸기나 좀 사오고 기왕 사는 김에 다른 과일도 적당히 알아서 사와. 매주 저한테 과일을 잔뜩 사오라 하셨는데 그 과일값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집에 가져가는 과일인데도 항상 저보고 계산을 하라 밀었고 과일값 계산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눈치 보는 남편을 보며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과일을 사들고 가면 고맙다고 대접이라도 받느냐 하면 그것도 전혀 아니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가씨는 집에 없네요. 어디 나갔어요? 너는 일찍 좀 오라니까 왜 이제야 왔니? 아이고 나중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얘 좀 받아봐라. 너 잠깐 애 좀 보고 있어. 나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애 보기 싫은 신우는 진작에 애를 어머님께 맡기고 나가버렸고 어머님도 자기 손주 보기 싫으니까 저를 오라 해서 애를 맡기고 놀러 나가버리셨죠. 주말마다 저를 불러서 고작 이런 일이나 시키고 있으니 평일에 일하느라 고생을 하고 주말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불려다니니 고문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속 없는 남편은 집에서 애 보면서 푹 쉬면 되겠다며 옆에서 TV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며 놀고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를 돌보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그 집안 식구들은 전부 저한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해버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 오신대? 아가씨라도 좀 빨리 오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벌써 몇 시간째야. 우리가 애를 볼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경험 삼아 좀 더 해봐. 이럴 때 엄마랑 동생 한숨 돌리게 해주는 거지. 아니, 나도 주말에 쉬고 싶어. 매주 불러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다들 힘들게 사는데 왜 너는 너만 피곤한 것처럼 말하는 거야?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진짜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휴일에 뻔질나게 불러서 애를 봐달라고 하는데 남편도 중간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주말만 되면 빨리 자기 조카 보러 가자고 성화였어요. 물론 제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러서 떠맡기듯 애를 맡겨놓고 가버리니 너무 서운하고 분한 감정이 쌓였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 호강시켜준다는 남편의 말과 다르게 어느새 남편은 저는 안중에 없고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내가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간 적응하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중이었어요. 요즘 시절에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가 많이 줄었다지만 저는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모든 팀원이 야근을 밥 먹듯 해서 성과를 낸 프로젝트 덕분에 명절을 앞두고 특별 상여금을 받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기분이 내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제가 받은 보너스 때문에 또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받는 보너스 차이가 안 그래도 상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특별 상여금까지 받게 되니 그 차이는 더 벌어졌죠. 저는 기본 명절 보너스 300에 특별 상여금 500만 원을 더해 800만 원을 받았고 남편은 30만 원 받은 것이 전부였어요. 분명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의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넉넉한 보너스를 받았음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숨길 수는 없어서 보너스 받았다고 카톡을 보냈더니 퇴근할 시간까지 답장도 하질 않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고 풀고 싶어서 퇴근길에 같이 저녁 먹자고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는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하고 집에 갈 테니까 저는 알아서 먹던지 하라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길을 못 펴고 사는 듯한 남편을 볼 때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결혼 전처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당당하게 살면 되는데 저렇게까지 기분 나쁠 이유가 있나 싶었죠. 남편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시댁에 뭔가 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음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집에 세탁기가 너무 오래됐는데 최신형으로 바꿔드릴까 하거든. 기왕이면 내가 보너스도 받았으니까 어머님 댁 세탁기도 같이 바꿔드리면 어떨까? 세탁기? 장모님 댁 세탁기 멀쩡한 것 같던데. 장모님이 사달라고 하신 거야? 그거 벌써 10년 된 거야. 엄마가 사달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내가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리 집에도 같이 사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뭐. 남편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세탁기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도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어서 가장 고급 라인으로 똑같은 걸 2개 결제해서 양쪽 집에 하나씩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분 좋아할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이 맛에 돈을 버는구나 하면서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세탁기가 도착했는지 친정엄마는 제게 바로 전화를 하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고 크기도 크고 성능도 좋아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냐며 힘들게 돈 벌어서 큰 돈을 쓴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근무가 끝나고 퇴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세탁기를 받고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셨다고 생각해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세탁기 받으셨어요?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진 않으세요? 너네가 모자란 거니 정신이 없는 거니? 너가 사준 세탁기는 고맙게 받았다. 근데 너가 우리 집안을 상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아들한테 들었는데 너네 친정이랑 우리랑 똑같은 걸 사다 준 거라면서? 어떻게 친정이랑 시댁을 똑같은 걸 해줄 수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 같니? 기분 나빠서 못 쓰겠으니까 다른 걸로 바꿀 거 아니면 당장 너가 가져가라. 말을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했는데 저희 친정이랑 똑같은 걸 해줬다고 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쁠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는 그래도 친정엄마 세탁기 바꿔드리는 김에 어머님 생각나서 같이 바꿔드리고 싶었던 건데 뭐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저 친정이랑 똑같은 걸 사드려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막말로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자. 너가 내 아들보다 돈을 잘 벌면 시댁을 좀 더 챙기고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매사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 아들이 기가 팍 죽어 사는 거야. 하다못해 세탁기는 똑같은 걸 사주더라도 건조기를 하나 같이 사주던가.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하니? 전화를 끊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머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을 해서 제가 돈을 더 잘 벌면 시댁이 아니라 친정에 더 해주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남편부터 시작해서 어머님까지 그냥 자격지심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당신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우리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내가 말은 안 했어도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 줄 알아?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지. 남편이 설명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제가 욕을 먹을 일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선물한다고 했다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죽어라 욕만 먹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걸까요? 억울함과 서러움 때문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격지심에 꽉 찬 사람들과 가족으로 사느니 이제는 갈라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안겨줘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 남편에게 차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타는 차 너무 오래 타지 않았어? 좀 더 좋은 차로 바꾸는 게 어때? 안 그래도 이게 10년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말썽이더라. 진짜로 내 차 바꿔줄 거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당신이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리는구나. 한껏 신난 남편을 보며 저는 표정 관리를 하느라 힘들었어요. 저렇게 사람이 멍청하고 눈치도 없는데 자존심 자격지심 때문에 굴러들어온 복도 지킬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차를 바꿔준다는 핑계로 남편이 지금 타고 다니는 멀쩡한 차를 팔게 하고 저는 그 돈을 위자료로 받아갈 생각이었죠. 남편 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어서 그 차라도 받아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집도 제 명의였고 버는 돈도 제가 훨씬 많아서 우리 부부 예금 역시도 대부분 제 돈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매일 새 차를 알아보느라 잔뜩 들떠 있었고 시댁 사람들이나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일 자랑을 해댔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우스워 보였죠. BMW 외제차로 바꾸고 싶다길래 저는 그러라 했고 얼마 후엔 시어머니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차 바꿔주니 고맙다는 말을 하셨어요. 외제차를 사준다면서? 잘했다. 너가 이제야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는 것 같구나. 여자는 뒤에서 남자 내조하며 사는 게 맞는 법이다. 남자가 기가 살아야 밖에서 큰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는 거지. 네, 어머님. 지난번에는 제가 죄송했어요. 남편 기죽이는 와이프가 되지 않을게요. 저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떠나면 될 텐데 뭐하러 복수까지 하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너무 호구처럼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서도 욕만 먹고 살았는데 그냥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며칠 뒤 새 차가 나올 거라 이야기했고 남편은 신이 나서 타던 차를 팔아버렸죠.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새 차를 받아 어머님 댁 앞으로 몰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와 남편에게 새 차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 차는 올해 초 신차를 구입하신 저희 작은 아버지의 차였고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하루 빌려 타고 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는 까만 외제차를 발견하고는 잔뜩 신이 나서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진짜 그 표정을 보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싶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정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우와, 당신 진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고마워, 여보. 나 완전 감동했어. 이게 그렇게 비싼 거냐? 외제차라 그런지 때깔도 좋고 진짜 폼이 나긴 난다. 우리 아들이 타고 다니면 정말 잘 어울리겠네. 둘 다 비싼 차를 보더니 눈이 완전 돌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 차예요. 뭐라고? 너 차라고? 그럼 내 아들 차는 어디 있어? 그걸 왜 저한테 찾으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 인간 차를 사주겠어요. 그 말에 남편은 저보고 차를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며 방방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차 사준다며? 나 벌써 타던 차도 팔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내가 언제 사준다고 했는데? 난 그냥 내 차 바꾼다고 했지. 당신이 뭔가 오해했나 보네. 아, 맞다. 어머님까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지금까지 시댁에 할 만큼 한 것 같고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당신 차 판 돈 1,000만 원은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딴 데 쓰지 말고 잘 챙겨놔. 그 말을 하고 다시 차에 타서 돌아서는데 밖에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보고 미쳤냐며 완전 사기꾼이나 마찬가지랍니다.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저는 그 자리를 떠버렸고 남편에겐 따로 전화해서 내 집에서 짐 빼고 빨리 나가라고 해버렸죠. 제가 여태까지 시댁에 해온 것이 있고 그동안 괴롭힘 당했던 것들까지 다 합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 소송까지 갈 거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끝냈고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혼집에서 혼자 살까 하다가 아무래도 외로워서 그 집은 전세를 돌리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당분간은 다시 남자 만날 생각도 없고 우리 가족들만 챙기면서 살고 싶어요. 남의 돈으로 본인들 자존심 세우고 끝까지 자격지심만 부리던 인간들을 내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아랫동네 바닷가 지방에 살고 있는 7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20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 홀로 아들을 키우고 살아왔는데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겨우 편하게 살게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겪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과 제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이 지역은 아니었고 바닷가가 아니라 근처의 산골이었어요.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 끌려가셨고 그 뒤로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은 사진으로만 본 것이 전부예요.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 혼자 5남매를 먹여 살리셔야 했죠.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다들 엄청나게 가난하던 시절이라 하루에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엄마가 뼈 빠지게 농사를 짓고 옆집에 품을 팔러 다녀도 우리 6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시간이 지나 오빠들은 장성해서 다들 결혼을 해서 나갔고 저는 다행히 중학교까진 졸업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엄마의 일을 도와야 했어요. 하지만 집안 살림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하다못해 산골이 아니라 도시에라도 살았으면 제가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운명처럼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차면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 지역에 있는 어부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내에서 간단히 결혼식을 치르고 제 짐이라고는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어요. 남편을 따라 집으로 가는데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무섭고 두려움에 다리가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농촌이건 어촌이건 전부 포장도로가 다 뚫리고 고속도로까지 있어서 다니기 좋은 세상이지만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를 굽이굽이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한번 동네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힘든 일이었죠. 그나마 평생 지겹도록 하던 농사일은 하지 않아도 됐지만 남편이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갈 때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사고가 나진 않을까 마음 졸여야 했고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거나 그물, 통발을 관리해야 하는 등 일 자체는 쉴 새가 없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저는 당장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일 못하는 새댁이 들어왔다고 어찌나 구박을 하시던지 혼자 쭈그리고 앉아 눈물 훔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거친 말 속에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마음 붙이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은 바로 옆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어머님은 시할머님에게 엄청 시집살이를 당하셨다면서 저한테는 절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 하시더라고요. 일을 못하면 혼난 적은 있었지만 절대 불합리하게 트집을 잡아 화를 내시거나 저한테 심부름 한 번 시키지 않으셨어요. 제가 시댁복은 있었는지 아버님도 저를 많이 예뻐하셔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간식도 많이 챙겨주셨고 남편은 너무 무뚝뚝해서 처음엔 무서웠는데 속정이 깊은 사람이라 저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버님은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고 한번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두 사람이 돌아오기 전까지 뜬 눈으로 지새는 날이 많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알려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은 날이면 밤새 잠도 못 자고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무사귀환을 빌었어요. 사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하지만 정성이 부족했던 건지 바다는 제 남편과 시아버지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필 뱃속에 6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평소처럼 새벽에 조업을 나갔던 남편과 시아버님은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고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과 해경에서 수색을 계속했지만 결국 찾지도 못했어요. 큰 파도에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황망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바다만 보면 남편 생각이 나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얼굴도 못 본 우리 아버지처럼 뱃속의 아이만 남겨놓은 채 남편이 떠나버렸죠. 그런 남편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아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처럼요. 처음엔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지만 이를 악물고 살다 보니 어찌저찌 사라지더라고요. 아들을 업고 새벽같이 어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손질하고 일을 했습니다. 시장 일부터 식당 주방일까지. 배만 안 탔지 그 동네에서 다른 건 안 해본 일이 없었네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5살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동네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형들을 따라가려다가 자꾸 넘어지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 별일 아니라 생각했었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5살이 넘어도 이러고 있으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내 큰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소아마비가 있어서 한쪽 다리는 평생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은 백신이 다 있는데 왜 예방접종을 안 하셨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해줬겠지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시골에 처박혀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을 치느라 예방접종 받아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 무식하고 미련한 엄마 때문에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한다고 하니 접신물에 코를 박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를 내고 울었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어떻게 애를 키워야 하는지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저와 아들만 남겨놓고 떠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울어봤자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우리 아들은 나이를 먹어도 한쪽 다리를 계속 절면서 걷게 되었어요. 학교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많이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동네 애들이 괴롭히는 걸 보고 쫓아가서 혼내준 적도 있는데
착한 아들 녀석은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오히려 자기가 저를 달래며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들 탓이 아닌데 어린 것이 모든 걸 스스로 감내하며 괜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착한 아들은 속 한번 썩히지 않고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고 그 마을 사람이 다들 그렇듯 자연스럽게 뱃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모두 절대로 뱃일은 안 된다며 차라리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아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기어코 배를 타는 아들을 보면서 사람의 운명은 타고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들이 배를 타기 전에는 작은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저희 동네가 방송을 타고 관광객들로 유명세를 치르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의 배를 타며 일을 배우던 아들이었는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남의 배만 타면 돈을 못 번다며 손주에게 배를 사주라고 통장을 내어주셨습니다. 당시 돈으로 1억 가까운 큰돈이 들어있었고 맨날 남의 배만 타던 아들이 얼마 후에 남부럽지 않은 크고 튼튼한 배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 배가 생기니 쉬는 날도 없이 더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고 몇 년 후에는 대출을 받아 배를 한 척 더 사고 돈을 엄청 벌어 바다에 양식장까지 인수했어요. 아들의 사업 수완이 어찌나 좋은지 전국으로 판매 활로를 뚫어서 본인이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벌이보다 양식장에서 버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쯤에 아들의 제안으로 저는 바닷가 근처 목이 제일 좋은 자리에 횟집을 차렸고 아들이 가져다주는 횟감으로 관광객들에게 싱싱한 회를 팔았어요. 다른 집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하게 주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손님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 건물을 저희 식구가 사게 되어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횟집으로 사용하는 중이죠. 저와 아들이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고 하늘에서 남편이 도와주는 건지 이제는 금전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돈을 그렇게 벌었어도 아직까지 새벽에 나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저는 그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여전히 마음 졸이는 삶을 사는 중이에요. 보통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쌓인 스트레스와 회포를 풀기 위해 바로 술집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녀석은 누굴 닮았는지 술도 거의 입에 대질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맨날 배만 타고 돌아다니고 양식장 관리하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자라고는 만날 시간도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가끔 하루 할 일이 없어 쉬는 날이 되면 제가 하는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하길래 제가 다신 여기 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여자도 만나고 하라고 쫓아내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양식장을 둘러보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엄마로서 속이 끓고 애가 탔습니다. 본인이 아무런 말은 안 하지만 엄마가 건강하게 길러주지 못해서 몸 한쪽이 불편했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연애도 못하고 본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는 그 속을 헤아릴 수도 없는 못난 엄마지만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항상 제 생각을 먼저 해주는 착한 아들이었죠. 이제 저는 아들이 참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이번 생에 바랄 것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선자리를 알아봐도 아들이 나이도 적지 않고 몸도 불편하다 보니 선자리를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쩌다 한번 만나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가 딸린 이혼녀 아니면 아들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여자들한테 주선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 벌어놓은 재산도 많고 조건으로 보자면 부족함이 없는데 애 딸린 제 취자리는 절대 싫었습니다. 아들도 여자애는 영 관심이 없는지 일하는 데만 몰두하는 바람에 제가 등을 떠밀다시피 선자리를 몇 번 내보냈지만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아들놈 나이도 이제는 40을 진작에 넘어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여자엔 관심도 없어 보이길래 저도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배가 항구로 들어오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1년에 한두 번이나 볼까 말까 했기 때문에 신기하게 생각했었고 밤늦게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아들은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녀석이었지만 이제서야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하나보다
생각하고 말았었죠. 그 이후로도 아들은 일주일에 2~3번씩 술자리에 나갔고, 안 그러던 녀석이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50 다 된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크게 마음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정말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며 저를 태우고 시내로 나갔고, 한 고급 양식집에서 아들은 자기 애인이라며 아가씨 한 명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저한테 생긋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참하고 단정하게 생긴 아가씨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이는 37이었고 적지는 않았지만 제 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많이 어린 나이였습니다. 평생 아들이 노총각으로 살까봐 노심초사 속이 타들어갔는데 어디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깊은 마음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몇 달 전에 머리를 자르러 시내에 나왔다가 거기 미용실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어찌나 예의도 바르고 싹싹한지 아무리 제 아들이지만 이 아가씨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분 좋게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물었더니 다른 것보다 자기에게 잘해줘서 좋다 하더라고요. 빠르게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오나 나는 오늘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아가씨는 미용실 쉬는 날에는 저희 식당을 찾아와 설거지도 도와주고 저를 불러서 머리도 해주는 등 예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저를 부르며 어딜 가던 살뜰하게 챙기는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구미호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난 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저와 우리 아들은 그 아가씨에게 마음을 전부 내주었습니다. 예전 저희 시어머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지만 특유의 무뚝뚝함이 있었고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져서 제가 살갑게 대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나이가 한참 젊어서 그런가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예의를 차리는 것보다 이런 모습이 더 좋았어요. 아들이 배를 타고 며칠 동안 나가 있을 때는 저는 그 아가씨를 불러서 함께 사우나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곤 했었습니다. 아예 제 며느리라 생각해서 옷도 사주고 비싼 가방도 사준 적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먼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사주고 싶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이 아가씨와 둘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다리도 좀 불편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너 정말 결혼해도 괜찮겠니? 나는 너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혹시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게 걱정이다.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딸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제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이가 30하고 벌써 7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다른 남자들 안 만나봤겠어요? 허우대만 멀쩡한 놈 말만 앞서는 놈 다 만나봤는데 우리 철민 씨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어머님한테 하는 것만 봐도 속 깊고 평생 저만 위해줄 사람 같더라고요. 어쩌면 말을 해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치료도 많이 받았고 어릴 때보다 나아지긴 했어도 아직도 걸을 때 보면 조금씩 다리를 절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이 걷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근데 그런 모습까지 좋아해주는 아가씨를 만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그쪽 집안에는 사부인 되실 분이 안 계셨고 언니라는 사람과 사돈 어른이 나오셨더라고요. 역시나 두 사람도 모두 인상이 좋고 예의가 어쩜 그리 밝으신지 며느리 될 아이가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요즘 뱃사람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도시 여자를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자기가 스스로 여기서 살겠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늘이 내려준 또 하나의 복덩어리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겨울과 봄까지 엄청 바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일단 아파트를 하나 얻어 둘이 같이 살게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와 아들이 저랑 같이 살자고 했었지만 안 그래도 나이 많은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저까지 부담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저희 모자가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는 50평짜리 제일 좋은 집으로 구해주었고 며느리한테는 나이 많은 남자 만나 결혼했다고 주위에서 손가락질 할까봐 1억짜리 외제차도 사서 주었습니다. 혼수 역시도 저희 쪽에서 다 부담했고 하이마트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것들로 혼수를 다 맞춰주었어요. 며느리도 너무 고맙다며 매일 저희 식당에 찾아와 설거지라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일 시키기 싫으니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말려도 어찌나 싹싹하게 일을 잘하는지 식당에서 일하는 다른 이모들도 어디서 저런 며느리를 얻어왔냐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고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생각에 전날 밤엔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 찾아온 신부 측 며느리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참하고 예쁜 아가씨인데 며느리의 친구들이라며 찾아온 사람들은 옷차림도 조금 이상해 보이고 진한 화장의 향수 냄새와 이곳저곳에 있는 문신들을 보니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만약 우리 며느리가 저런 모습이었다면 아무리 아들이 좋다고 해도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니 동네 사람들부터 우리 동네 수협 조합장까지 다 찾아와 축하해주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참 오는 손님들 맞이하며 바쁘게 보내다가 몇 시간 만에 화장실을 갔는데 평소 안 입던 치렁치렁한 한복이 너무 불편했어요. 겨우겨우 힘겹게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려던 참이었죠. 야, 진짜 웃기지 않냐? 은영이 쟤는 벌써 저기 몇 번째야? 저 정도면 결혼식도 경력으로 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웨딩드레스도 아주 종류별로 골라 입네. 이번이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돈은 제일 많아 보이긴 하더라. 사기쳐서 교도소까지 갔다 오더니 거기서 돈 많은 남자 잡는 법이라도 배워왔나 보네. 전 남편이랑 잘 끝낸 건 맞아? 전 재산 다 들고 도망치는 바람에 죽이네 살리네 완전 난리도 아니었잖아. 모르지. 이번에는 얼마나 가려나? 1년도 못 간다에 100만 원 건다. 제가 한복을 정리하고 물을 내리고 나갔더니 방금 대화를 나눈 여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우리 며느리 이야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속으로 무슨 험담을 저렇게 살벌하게 하나 싶었습니다. 손을 씻고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손님들이 북적거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식을 마치고 패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의 가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이 끝나면 바로 신혼여행을 가기 때문에 둘이 편하게 쓰라고 용돈을 좀 가져왔는데 몰래 며느리 지갑에 넣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우리 며느리 이름은 지혜였는데 지갑 안에 있는 한 포인트 카드에 적혀있는 이름이 신은영이라 써있더라고요. 아까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자들이 이야기했던 은영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정신없이 며느리를 찾아 돌아다녔고 1층에서 자기 친구들을 배웅하고 있는 며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봤던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우리 며느리와 반갑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로 달려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너 이름이 신은영 맞니? 이번이 초혼이 아니었어? 너 감옥도 다녀온 게 사실이야? 제 입에서 신은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님이 어떻게? 저는 이성을 잃고 며느리에게 달려들었고 주변 사람이 저를 뜯어 말렸어요. 사기로 감옥까지 다녀온 전과가 있고 이전에 3번이나 결혼을 했던 여자가 제 며느리랍시고 패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만 안 둔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들었고 평소 혈압이 있던 몸이라 그런지 혼자 화를 내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고 아들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겨우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나 했더니 그런 불려우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아들도 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의 본명은 신은영이 맞았고 마지막 3번째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을 다 들고 도망을 쳤나 봐요.
그래서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름을 신지혜로 가명을 사용했나 봅니다. 아마 저희 아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목적으로 접근했겠죠. 상견례와 결혼식에 받던 사돈 역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썼더라고요. 진짜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과 그 여자가 사귀는 몇 달 동안 여러 번 돈이 필요하다며 적게는 300에서 많을 때는 2천만 원까지 총 4,500만 원에 달하는 돈까지 우리 아들에게 뜯어간 상황이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아파트에 최고급 혼수와 외제차까지 사줬으니 진짜 접신물에 코를 박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은 취소였고 사기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미 전과가 2번이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얼마 후에 신은영이라는 그 여자는 경찰에 잡혀서 다시 재판을 받고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된 거라며 웃더라고요. 이걸 잘 됐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에게 한 번 당했다고 하기엔 아들과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걸 포기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나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